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면 조금은 덜 불안할까? 연금은 빠듯하고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데 한국에서 노후를 유지하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남아로 떠난 은퇴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 중에는 사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희로애락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74세 정년퇴직자 박노인 가명의 베트남 은퇴생활 5년 후기를 들어보며 해외에서의 노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3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맞은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빼서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 교원연금은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베트남 중부의 해안 도시 다낭이었습니다. 처음엔 여행처럼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베트남으로 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100만 원이면 먹고 자고 오토바이 타고 커피 마시고도 남았어요.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수치였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전기수도 인터넷 포함 관리비 5만 원, 하루 세 끼를 현지 식당에서 해결해도 20만 원 수준, 남은 45만 원으로 커피숍을 다니고 간단한 여행도 다녔습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물가 덕분에 연금 130만 원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낭만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1년은 너무 좋았는데 2년째부터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현지인들과 교류하려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커뮤니티 모임에도 나갔지만 언어의 벽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감기나 허리 통증 정도는 참을 만했지만 고혈압 약을 구하기 어렵거나 병원 진료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면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과는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카톡방엔 여전히 메시지가 오지만 내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그는 3년째 되던 해부터 한국인 커뮤니티와 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고 그 안에서 일종의 은퇴 이민자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가 가진 연금만으로도 매달 남았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땐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의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베트남 생활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은퇴 생활에는 3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의료 수준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중대 질병이 생기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자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 유지용 주소를 국내에 남겨두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 진료를 받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처음엔 자유롭고 즐거워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결국 비슷한 국적의 사람들끼리 모여 살지만 그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작은 한국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셋째는 환율과 물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박 씨도 처음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130만 원은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5년을 살며 배운 건 돈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일이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식사하고 천천히 나이 듭니다. 이 말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란 결국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한국에서 버티듯 사는 대신 나에게 맞는 생활의 속도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박 씨는 다시 한국에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활은 참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내 뿌리는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도 이제는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는 은퇴 10년 차 인생의 2번째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 해외 생활은 도피가 아니라 전환이어야 합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속도의 조절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천천히 살아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해외에서 싸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년의 시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한 인간의 실험이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막막하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흐려지고 소속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에 따라 노년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다. 베트남 다낭의 조용한 골목에서 박 씨가 발견한 것은 물가가 아니라 자기 속도였다. 그는 한국에서 늘 시계를 보고 살았다. 출근, 회의 성적표, 퇴근, 그리고 다음 날의 준비.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다. 오전 9시가 되면 괜히 불안하고 오후 6시가 되면 오늘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다낭에서는 시간이 달랐다. 하루가 길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서두르지 않았다. 처음엔 그 느림이 답답했지만 어느 순간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의 속도로 사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그 속도는 이미 맞지 않는 옷과 같다. 노년의 시간은 빠름보다 유연함이 필요하다. 느려진 세상 속에서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어제보다 조금 편안한 오늘을 만드는 일. 그것이 해외든 한국이든 노후의 본질적 과제다. 박 씨가 말한 100만 원이면 충분했다는 말의 이면엔 이런 맥락이 숨어 있다. 돈이 적게 든다는 게 아니라 돈의 무게를 줄였다는 뜻이다. 그는 처음 베트남에 갈 때 두려웠다. 영어도 베트남어도 능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시장의 상인과 웃으며 흥정하고 커피숍 주인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꼈다. 사는데 필요한 건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돈보다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는 어느새 자신이 작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한국에선 늘 경쟁의 끝자락에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이웃이었다. 인간은 결국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관계들이 사라지며 사람은 무너진다. 해외에서의 고립도 그 연장선에 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연결의 욕구는 같다. 그래서 박 씨는 주 1회 교회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모임에서 그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현지 생활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누군가의 작은 조언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쓸모의 회복을 경험했다. 사람은 일을 그만두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낀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돈의 부족보다 쓸모의 상실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설계의 핵심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 의미다. 박 씨는 베트남에서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걷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일기를 쓰는 일이다. 그 일기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비슷했는데 여긴 날씨와 바람이 매일 달라요. 그래서 내 기분도 매일 달라요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다. 노년기의 우울은 변화 없음에서 온다. 하지만 작은 차이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매일 새롭게 산다. 해외든 국내든 나이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결국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3가지 균형을 강조한다.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심리적 의미다. 3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는 불안정해진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박 씨에게 재정적 안정과 시간의 여유를 주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려는 이유는 관계였다. 결국 나이 들수록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시골 마을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새로운 도전이자 복귀였다. 해외 은퇴는 탈출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삶의 속도를 조정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준비의 시기. 그렇게 다시 돌아올 때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박 씨는 5년의 다낭 생활을 통해 배웠다.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더군요. 그 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종종 얼마면 살 수 있느냐에 집착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여유로우면 인생은 풍요롭고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노후는 지옥이 된다. 결국 은퇴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존재의 문제다.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박 씨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외로움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한다. 다시 한국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디서 살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게 됐으니까요. 이 말이 바로 은퇴 후 인생의 진짜 후기가 아닐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묻는다. 노년의 삶을 가늠하는 잣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해외로 가든 한국에 남든 결국 필요한 건 비용의 계산이 아니라 삶의 감각이다. 박 씨가 베트남에서 배운 느림, 여유, 관계의 복원이 바로 그 해답이다. 인생의 마지막 산막은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누구나 은퇴 이후엔 다시 자신을 세우는 두 번째 인생의 교실에 들어선다. 거기서 배워야 할 과목은 단 하나, 어떻게 천천히 행복할 것인가이다. 결국 교훈은 단순하다. 노후의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남들보다 늦어도 작아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베트남이다.